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책은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쓴 인생의 지침서로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융합해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집입니다. 제목은 책은에서 유래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옛날에 돈 많고 어지간한 권세도 누리면서 자식도 여럿 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늘 심들어간 기분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름난 현자를 찾아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는 현자의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나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것이오. 그러나 호랑이도 벌벌 떨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천하에서 둘도 없는 미색을 지닌 여인, 효자, 효부를 둔 부모, 예쁜 아내를 둔 남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개해준 자였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가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 자신도 저 나무 밑에 앉아 있기만 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게 속옷을 한번 달라는 말입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펼쳐 보였는데 맨살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속옷 같은 것은 입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문득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그렇다. 그 사람의 속옷은 바로 마음이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벼룩잡이 소년의 변신. 옛날에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벼룩만 잡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애가 탔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 적어도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게 아니냐. 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소년은 여유 있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소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내 벼룩 잡는 일에만 골몰하곤 했다. 몇 달 뒤 소년은 머리카락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벼룩을 낚아채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소년은 눈을 감고도 벼룩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 이만하면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도 되겠군. 소년은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들고는 산속 깊이 들어갔다.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가니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년은 재빨리 올가미를 던져 호랑이 목에 걸고는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그러자 호랑이는 성을 내며 소년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버렸다. 오호, 이놈이 제법이군. 하지만 소년은 손에 쥔 올가미를 놓지 않은 채 호랑이의 뱃속을 지나 항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고는 밧줄을 큰 나무에다 묶었다. 호랑이는 더욱 성을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날뛸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목이 자신의 항문을 뚫고 나와 홀랑 뒤집히고 말았다. 소년은 그제야 나무에 묶은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 소년은 이런 식으로 숱한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엽전의 지혜로 이긴 전쟁.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아군의 서너 배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름지기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엽전을 높이 던질 것이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있는 면이 보이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공격할 것이고, 그 뒷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니 퇴각할 것이다. 자, 어떤가?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돕는다는 말에 약간 사기가 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은 엽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와, 글씨가 보인다. 땅에 떨어진 엽전은 과연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장군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아직도 신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사병이 있다면 엽전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뒤를 따르겠는가? 물론입니다. 와!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는 면이 위를 향했다. 와! 와! 병사들은 대번에 사기가 올랐다. 결국 장군의 병사들은 그 기세를 몰아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엽전이 뒤집혀 떨어졌다면 사기가 더 떨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은 앞 뒤에 모두 글씨가 써 있었다. 큰형님이 된 자고새. 옛날에 히말라야산 중턱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 주변에는 지혜로운 자고새와 몸집이 큰 코끼리, 그리고 잘난 체를 잘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는 늘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이 숲에서 내 재주를 따라올 동물은 하나도 없지. 코끼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지 않고 나섰다. 나보다 몸집이 큰 동물은 없어. 누가 감히 힘으로 날 당한단 말인가? 자고새야, 그렇지 않니? 하지만 자고새는 말을 아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3마리 동물은 나이를 따져서 큰형님을 뽑기로 하고는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았다. 코끼리가 먼저 나이 자랑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나무는 키가 작아서 내 긴 코를 뻗으면 잎을 따먹을 수 있었지. 이번에는 원숭이가 자랑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땅바닥에 앉아서도 이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 그러자 자고새가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지금 이 나무 옆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씨를 심었어. 그랬더니 그 씨에서 싹이 나와 지금처럼 거대한 나무가 된 것이라네. 그 후 코끼리와 원숭이는 자고새를 큰형님으로 받들게 되었다. 술잔에 비친 뱀 그림자. 진나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길에 오른 악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워 관리가 되어서도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곤 했다.
악광이 하남 지방에 태수에 재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악광의 집으로 자주 놀러와 술자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악광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얼굴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나? 친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전에 자네와 술을 마실 때 내 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그때 나는 자네가 무안해할 것 같아 그냥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몸이 쇠약해졌다네. 이상하다고 여긴 악광은 일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방의 벽에 뱀이 그려진 활이 걸려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구나. 활에 그려진 뱀이 친구의 술잔에 비추어진 것이었다. 이튿날 악광은 다시 똑같은 장소로 친구를 초대해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악광이 먼저 친구에게 술을 따른 다음 물었다. 술잔 속에 무엇이 보이나? 친구는 머리를 숙여 술잔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뱀이 보이네. 그러자 악광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술잔 속에 비친 뱀의 정체를 나는 알고 있네. 그게 무엇인가? 저 벽에 걸린 활을 보게. 뱀 문양이 그려져 있지.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은 바로 저 뱀의 그림자라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에 병이 나았다. 그동안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공연히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새끼 꼬기. 옛날에 어느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을 맡겼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주겠네.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엮도록 하게. 주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하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는 주인이 시킨 일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게 주인님께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하게. 그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평을 하던 아이는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은 우리 집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젯밤에 자네들의 엮은 새끼로 여기 돈 괴짝에 있는 엽전을 마음대로 꿰어가지고 가게 해. 이렇게 되자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아이는 양껏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불평을 늘어놓던 아이는 새끼가 너무 굵어 제대로 엽전을 꿰 수가 없었다. 토끼 목숨을 구해준 파리. 영리한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 온 숲을 헤매다가 결국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구미를 당기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 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은 콩밭이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토끼는 콩밭으로 펄쩍 뛰어 들어갔으나 그곳은 함정이었다.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토끼의 머리 위로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끼는 순간적으로 꾀를 냈다. 파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요. 평소에 토끼는 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자신이 위기를 당하자 파리에게까지도 굽실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꾀를 생각해낸 토끼의 영리함도 대단한 것이었다. 토끼의 말을 듣고 파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건 어렵지 않소. 당신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다가 내 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파리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토끼의 몸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었다. 잠시 후 덫을 놓은 사냥꾼이 콩밭으로 들어왔다. 아니, 웬 파리떼가 이렇게 몰려왔지? 그새 토끼가 썩어버린 모양이군. 사냥꾼은 덫에서 토끼를 빼내 휙 던져버렸다. 목숨을 건진 토끼는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파리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기생과 천생연분인 정승. 조선을 건국할 당시 조정의 중신들 가운데는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 박시성을 가진 한 정승이 같은 무리들과 어울려 기방을 찾았다. 박정승이 찾아간 기방에는 미모와 춤 솜씨가 뛰어난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고 가자 좌중은 금세 흥이 무르익었다. 그때 한 사람이 정승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세를 쫓아 살아가야 현자 소리를 듣게 되는 법이지요. 사실 박정승은 고려 말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사심을 버리지 못해 조선조까지 넘어온 인물이었다. 허허허, 뭐 현자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술이 거나해진 박정승은 옆에 앉아있는 설중매에게 농을 걸었다. 내가 듣기에 너는 아침엔 동쪽 마을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마을로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어떠냐? 오늘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그렇잖아도 변절을 한 박정승을 곱게 보지 않고 있던 설중매였는데 그런 희롱까지 당하자 발끈 화가 치밀었다. 설중매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물며 정승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대감과 저는 천생연분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니 벌써 내가 좋아졌단 말이냐? 동가식 서가숙하는 제가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기다가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는 대감과 함께 어울리게 됐는데 이 어찌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설중매의 비수 같은 일침에 박정승은 물론이고 좌중의 여러 벼슬아치들도 술이 확 깬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불을 떠나려는 고기. 제 나라의 전영이라는 제후가 자기 나라를 떠나 설 땅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객들은 성 쌓는 것을 반대하며 나섰다. 그래서 전영은 측근 관리에게 세객들을 일체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때 세객 가운데 제 나라 출신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3마디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더 보탠다면 불가마에 넣어 삶아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청한다는 말에 전영은 그를 들여보내라고 말했다. 전영과 마주한 세객은 약속대로 단 3마디만을 말했다. 해, 대, 어. 그는 말을 마친 뒤 도망치듯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자 청곽군이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좀 더 상세히 말해보라. 제네라 세객이 입을 열지 않자 전영이 말했다. 약속한 3마디 이외에 더 말해도 죽이지 않을 테니 더 말해보라. 세객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입을 열었다. 일전에 저는 대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군께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 대어는 아무리 큰 어망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고 강한 갈고리로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일단 모래톱에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와 같은 미물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전영이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세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제 나라는 주군께 있어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군께서는 주나라를 떠나 설 땅에
성을 쌓으시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물을 떠나 모래톱에 오르려는 대어와 같은 일입니다. 마침내 전영은 색에게 말을 듣고 설 땅에 성을 쌓는 일을 포기했다. 땅에서 늙어버린 매.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내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매의 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문득 그것을 부화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키우는 닭의 둥지에 넣었다. 닭은 자신의 알과 함께 매의 알도 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아리들이 부화했다. 매의 알에서도 새끼 매가 비집고 나왔다. 매는 병아리들과 어울려 커가기 시작했다. 모이도 닭의 것을 먹고 하루 종일 병아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이면 함께 잠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더 지나자 병아리들은 제법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침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대고 날개를 펴 날아보려고 푸드득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도 이 모습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었다. 똑같이 울려고 애쓰는가 하면 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푸드득거리는 흉내만 냈다. 세월이 더 지나 이제 닭도 매도 늙어버렸다. 닭장 안에서 졸고 있던 매가 문득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큰 날개를 펼친 채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매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매는 잠이 확 달아났다. 그토록 멋지게 날고 있는 새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멋지구나. 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옆에서 함께 졸고 있던 닭에게 매가 물었다. 닭은 단잠을 깨운 매에게 앙칼지게 대꾸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저건 매라고 하는 새잖아. 거의 매일 저 위에서 날고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닭은 부리를 세워 매를 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매는 지레 겁을 먹고 꽁지를 보이며 물러섰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해.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 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였다. 백성들에게는 10권의 책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청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 늦게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주에게 아뢰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모람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이 허주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었으면서도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지기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은 없는 놈이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었소. 바로 무력과 잡념이라는 도둑이었소. 그놈을 없앴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이지는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세계로 변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눈 위를 거닐다가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친구에게로 갔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난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던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구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구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구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나를 잊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 성과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과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박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어느 날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 고민했다. 아,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 신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다. 얘야, 우리 내일 산으로 가자. 그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야유회를 와서 즐기는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그것마저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버지 앞으로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믿음을 확인하였으니 그만 멈추어라. 그가 칼을 거두어 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하세요. 아직 오늘 야유회 놀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이네.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연회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던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질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옛날에 돈 많고 어지간한 권세도 누리면서 자식도 여럿 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늘 심들어간 기분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름난 현자를 찾아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는 현자의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나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할 것이오. 그러나 호랑이도 벌벌 떨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천하에서 둘도 없는 미색을 지닌 여인, 효자, 효부를 둔 부모, 예쁜 아내를 둔 남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개해준 자였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가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 자신도 저 나무 밑에 앉아 있기만 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게 속옷을 한번 달라는 말입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펼쳐 보였는데 맨살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속옷 같은 것은 입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문득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그렇다. 그 사람의 속옷은 바로 마음이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벼룩잡이 소년의 변신. 옛날에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벼룩만 잡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애가 탔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니? 적어도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게 아니냐. 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소년은 여유 있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내 벼룩 잡는 일에만 골몰하곤 했다. 몇 달 뒤 소녀는 머리카락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벼룩을 낚아채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나자 소녀는 눈을 감고도 벼룩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 이만하면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해도 되겠군. 소녀는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들고는 산속 깊이 들어갔다. 아주 깊은 산중으로 가니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재빨리 올가미를 던져 호랑이 목에 걸고는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그러자 호랑이는 성을 내며 소년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버렸다. 오호, 이놈이 제법이군. 하지만 소년은 손에 쥔 올가미를 놓지 않은 채 호랑이의 뱃속을 지나 항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고는 밧줄을 큰 나무에다 묶었다. 호랑이는 더욱 성을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날뛸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목이 자신의 항문을 뚫고 나와 홀랑 뒤집히고 말았다. 소녀는 그제야 나무에 묶은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 소녀는 이런 식으로 숱한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엽전의 지혜로 이긴 전쟁.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아군의 서너 배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름지기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병사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엽전을 높이 던질 것이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있는 면이 보이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공격할 것이고, 그 뒷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니 퇴각할 것이다. 자, 어떤가?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돕는다는 말에 약간 사기가 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은 엽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와, 글씨가 보인다. 땅에 떨어진 엽전은 과연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장군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아직도 신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사병이 있다면 엽전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뒤를 따르겠는가? 물론입니다. 와!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는 면이 위를 향했다. 와! 와! 병사들은 대번에 사기가 올랐다. 결국 장군의 병사들은 그 기세를 몰아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엽전이 뒤집혀 떨어졌다면 사기가 더 떨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은 앞 뒤에 모두 글씨가 써 있었다. 큰형님이 된 자고새. 옛날에 히말라야산 중턱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 주변에는 지혜로운 자고새와 몸집이 큰 코끼리, 그리고 잘난 체를 잘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는 늘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이 숲에서 내 재주를 따라올 동물은 하나도 없지. 코끼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지 않고 나섰다. 나보다 몸집이 큰 동물은 없어. 누가 감히 힘으로 날 당한단 말인가? 자고새야, 그렇지 않니? 하지만 자고새는 말을 아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3마리 동물은 나이를 따져서 큰 형님을 뽑기로 하고는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았다. 코끼리가 먼저 나이 자랑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나무는 키가 작아서 내 긴 코를 뻗으면 잎을 따먹을 수 있었지. 이번에는 원숭이가 자랑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땅바닥에 앉아서도 이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 그러자 자고새가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지금 이 나무 옆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씨를 심었어. 그랬더니 그 씨에서 싹이 나와 지금처럼 거대한 나무가 된 것이라네. 그 후 코끼리와 원숭이는 자고새를 큰형님으로 받들게 되었다. 술잔에 비친 뱀 그림자. 진나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길에 오른 악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워 관리가 되어서도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곤 했다. 악광이 하남 지방에 태수에 재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악광의 집으로 자주 놀러와 술자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악광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얼굴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나? 친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전에 자네와 술을 마실 때 내 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그때 나는 자네가 무안해할 것 같아 그냥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몸이 쇠약해졌다네. 이상하다고 여긴 악광은 일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방의 벽에 뱀이 그려진 활이 걸려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구나. 활에 그려진 뱀이 친구의 술잔에 비추어진 것이었다. 이튿날 악광은 다시 똑같은 장소로 친구를 초대해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악광이 먼저 친구에게 술을 따른 다음 물었다. 술잔 속에 무엇이 보이냐? 친구는 머리를 숙여 술잔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뱀이 보이네. 그러자 악광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술잔 속에 비친 뱀의 정체를 나는 알고 있네. 그게 무엇인가? 저 벽에 걸린 활을 보게. 뱀 문양이 그려져 있지.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은 바로 저 뱀의 그림자라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에 병이 나았다. 그동안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공연히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새끼 꼬기. 옛날에 어느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을 맡겼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주겠네.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엮도록 하게. 주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하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는 주인이 시킨 일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게 주인님께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하게. 그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평을 하던 아이는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은 우리 집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젯밤에 자네들이 엮은 새끼로 여기 돈 괴짝에 있는 엽전을 마음대로 꿰어가지고 가게. 이렇게 되자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아이는 양껏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불평을 늘어놓던 아이는 새끼가 너무 굵어 제대로 엽전을 꿰 수가 없었다. 토끼 목숨을 구해준 파리. 영리한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 온 숲을 헤매다가 결국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구미를 당기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 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은 콩밭이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토끼는 콩밭으로 펄쩍 뛰어 들어갔으나 그곳은 함정이었다.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토끼의 머리 위로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끼는 순간적으로 꾀를 냈다. 파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요. 평소에 토끼는 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자신이 위기를 당하자 파리에게까지도 굽실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꾀를 생각해낸 토끼의 영리함도 대단한 것이었다. 토끼의 말을 듣고 파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건 어렵지 않소. 당신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다가 내 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파리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토끼의 몸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었다. 잠시 후 덫을 놓은 사냥꾼이 콩밭으로 들어왔다. 아니, 웬 파리떼가 이렇게 몰려왔지? 그새 토끼가 썩어버린 모양이군. 사냥꾼은 덫에서 토끼를 빼내 휙 던져버렸다. 목숨을 건진 토끼는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파리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기생과 천생연분인 정승. 조선을 건국할 당시 조정의 중신들 가운데는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 박시성을 가진 한 정승이 같은 무리들과 어울려 기방을 찾았다. 박정승이 찾아간 기방에는 미모와 춤 솜씨가 뛰어난 설중매라는 기생이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고 가자 좌중은 금세 흥이 무르익었다. 그때 한 사람이 정승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세를 쫓아 살아가야 현자 소리를 듣게 되는 법이지요. 사실 박정승은 고려 말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사심을 버리지 못해 조선조까지 넘어온 인물이었다. 허허허, 뭐 현자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술이 거나해진 박정승은 옆에 앉아있는 설중매에게 농을 걸었다. 내가 듣기에 너는 아침엔 동쪽 마을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마을로 가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어떠냐? 오늘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느냐? 그렇잖아도 변절을 한 박정승을 곱게 보지 않고 있던 설중매였는데 그런 희롱까지 당하자 발끈 화가 치밀었다. 설중매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물며 정승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대감과 저는 천생연분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니 벌써 내가 좋아졌단 말이냐?
동가식 서가숙하는 제가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기다가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는 대감과 함께 어울리게 됐는데 이 어찌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설중매의 비수 같은 일침에 박정승은 물론이고 좌중의 여러 벼슬아치들도 술이 확 깬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물을 떠나려는 고기. 제 나라에 전영이라는 제후가 자기 나라를 떠나 설 땅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객들은 성 쌓는 것을 반대하며 나섰다. 그래서 전영은 측근 관리에게 세객들을 일체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때 세객 가운데 제 나라 출신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3마디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더 보탠다면 불가마에 넣어 삶아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청한다는 말에 전영은 그를 들여보내라고 말했다. 전영과 마주한 세객은 약속대로 단 3마디만을 말했다. 해, 대, 어. 그는 말을 마친 뒤 도망치듯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자 청곽군이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좀 더 상세히 말해보라. 제네라 세객이 입을 열지 않자 전영이 말했다. 약속한 3마디 이외에 더 말해도 죽이지 않을 테니 더 말해보라. 세객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입을 열었다. 일전에 저는 대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군께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 대어는 아무리 큰 어망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고 강한 갈고리로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일단 모래톱에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와 같은 미물의 뜻대로 되고 맙니다. 전영이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세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제 나라는 죽음께 있어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군께서는 주나라를 떠나 설 땅에 성을 쌓으시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물을 떠나 모래톱에 오르려는 대어와 같은 일입니다. 마침내 전영은 세객의 말을 듣고 설 땅에 성을 쌓는 일을 포기했다. 땅에서 늙어버린 매.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내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매의 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문득 그것을 부화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키우는 닭의 둥지에 넣었다. 닭은 자신의 알과 함께 매의 알도 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아리들이 부화했다. 매의 알에서도 새끼 매가 비집고 나왔다. 매는
병아리들과 어울려 커가기 시작했다. 모이도 닭의 것을 먹고 하루 종일 병아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이면 함께 잠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더 지나자 병아리들은 제법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침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울어대고 날개를 펴 날아보려고 푸드득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도 이 모습을 흉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었다. 똑같이 울려고 애쓰는가 하면 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푸드득거리는 흉내만 냈다. 세월이 더 지나 이제 닭도 매도 늙어버렸다. 닭장 안에서 졸고 있던 매가 문득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큰 날개를 펼친 채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매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매는 잠이 확 달아났다. 그토록 멋지게 날고 있는 새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멋지구나. 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옆에서 함께 졸고 있던 닭에게 매가 물었다. 닭은 단잠을 깨운 매에게 앙칼지게 대꾸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저건 매라고 하는 새잖아. 거의 매일 저 위에서 날고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닭은 부리를 세워 매를 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매는 지레 겁을 먹고 꽁지를 보이며 물러섰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려 다니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젠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를 잠시만 자네 집에 숨겨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 줄 테니.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오도록 하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권의 책에 적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 다시 현자들을 불러들였다. 백성들에게는 10권의 책은 다 읽기에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현자들은 1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에 10권의 내용을 압축하여 왕에게 바쳤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옳지, 바로 이것이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청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 늦게까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주에게 아뢰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모람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이 허주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었으면서도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던 말이에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지게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은 없는 놈이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었소. 바로 무력과 잡념이라는 도둑이었소. 그놈을 없앴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이지는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세계로 변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눈 위를 거닐다가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친구에게로 갔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가 흥이 나에 돌아왔는데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난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던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구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 성과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 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 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 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과를 만들어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박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 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어느 날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무척 고민했다. 아,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을 산중으로 데리고 가 신의 뜻을 실행하기로 했다. 얘야, 우리 내일 산으로 가자. 그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야유회를 와서 즐기는 놀이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였다. 아들은 그것마저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버지 앞으로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믿음을 확인하였으니 그만 멈추어라.
그가 칼을 거두어 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하세요. 아직 오늘 야유회 놀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이네.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연회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던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밝은 화를 냈다.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질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